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오늘 가정의학회, 제가 원래 학회에서 예전에 양윤준 이사장님, 그리고 조경환 이사장님, 이덕철 이사장님, 그리고 최한석, 그리고 선우성 이사장님까지 학회 활동 열심히 했었습니다. 젊은 의사로서. 그래서 저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진로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전공의 때, 그리고 펠로우 때. 그러면서 어떤 의사가 돼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정의학은 무엇이고 또 1차 의료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신현영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료의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던 과중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게 됐죠. 사실 이전에 발표하신 정명관 선생님 그리고 이충영 선생님 가정의학과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존경해야 되는 정말 본질에 충실하시는 이런 선생님들이어서 항상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정말 뭔가 특별한 뜻이 있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1차 의료가 이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 가정의학이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국민들의 모습에는 의사 집단이라고 하면 이런 훌륭한 정말 진정 어린 진료를 하는 선생님들보다는 뭔가 폭리를 취하거나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를 사기나 기만하는 그런 모습들만 언론에서 조명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의사라고 하면 기득권 집단? 그리고 내가 진료 보러 갔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진료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진정성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국회에 오셔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당연히 너는 의사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 정말 훌륭한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구나를 좀 직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통을 앞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학회에 와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싶었을 때 좀 더 가정의학의 안에서의 국한되지 말고 사회 밖으로 많이 나오셔서 좋은 그런 모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의대생 그리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파악하려고 하는데 혹시 의대생 분들이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얼마나 되세요? 예. 전문의 선생님들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국회 그리고 보건, 의료, 가정의학에 대해서 제 짧지만 그래도 지난 2년의 정치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제가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국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서 저도 국회라는 여의도 지나가면서 막연하게 국회의사당이 멋있더라고요. 밤에는 조명도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국회는 입법기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국회,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법원, 그리고 법에 따라서 살림을 하는 행정부, 이렇게 3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초중교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법기관이고요. 의원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600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달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인데요. 그러면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등 산하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지난 1년간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구성을 보면은 남성, 여성의 비율이 이래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령별로도의 비율을 보면 20, 30대가 너무 적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아직 국회의원들이 많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 고정관념을 빨리 깨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젊은 피를 어떻게 수혈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섣부른 젊은 피가 아닌 평소에 잘 준비된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한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재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300명 중에서 보면은 상당한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상당한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법은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또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 보면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는요, 9명이 보건의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사는, 10명이 됐네요. 의사가 3명이고요. 그리고 약사가 더 많고, 그 다음에 간호사 출신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회적 활동을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본과 3학년 때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혈액종양내과 실습을 도는 시기였는데 제가 그 전달에 찾아가서 홍영선 교수님한테 저 여기 쓰나미 봉사활동 가고 싶은데 실습 중이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상의했던 게 저의 또 인생의 기로에서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의대 커리큘럼 워낙 빡빡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해 주시고 너는 그럼 방학 때 혼자 혈종을 실습 혼자 돌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쓰나미 봉사활동을 갔는데 이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대한공중보건의사회 팀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에서의 정책을 하시는 분들과 나름 많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대생부터 이렇게 사회적인 재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쓰나미, 그리고 세월호 때는 더더욱이 그때 우리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진도체육관에 가서 사실 부스를 차리고 거기에 있는 유가족분들 매일매일 그 진료를 하면서 여기 계시는 홍성원 교수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그 아픈 유가족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줬던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회가 1차 의료의 중심이 되고 모든 사회적 이런 재난이 있을 때 국민과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줄 때 우리 학회의 위상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대한의사협회 그 대변인 할 때 가수 신해철 사망하면서 도대체 쇼닥처가 뭐가 문제고 이런 사람들이 왜 반복적으로 환자를 사망하면서도 개원할 수 있는가, 이게 의사면허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한두 명의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있는 의사들이 전체 의사 집단의 그런 순수성을 저는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리의식이나 자정작용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메르스가 터지면서 의사협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와중에 코로나가 또 터졌고 그러면서 제가 국회에서 민주당의 1번으로 호출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정치 그리고 정치인 얘기하면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비호감도 있습니다. 정치 혐오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 의사로서 좋은 이미지 왜 다 망치려고 국회에 들어가냐면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협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정치에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되게 절실하게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런 일들을 잘 구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진정성을 갖고 일을 했을 때 국민들이 알아주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저도 노력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간 제한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셔야 되는데. 몇 분 남았어요? 하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저희가 원래 세션은 40분까지고요. 예. 의원님은 뭐 편하실 때까지 하시면 그 안에 제가 때 되면은 마치라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미리 알려주셔야 제가 얼마나 간단히 할지가 되고요. 저희는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아니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오면은 다 말을 잘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이크가 꺼집니다. 제한 시간에. 그래서 예, 항상 마이크가 꺼질까봐 말이 빨라지는 이런 약간의 공포감은 항상 있습니다. 발언할 때. 그래서 코로나 지난 2년 동안에 상당히 여러 입법과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최전선에서 노력하시는 의료인들을 위한 생명수당이나 위험수당 입법 과제를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이번에 우리 코로나가 지역사회의 그런 감염으로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요한 법안을 또 제정을 했고요. 또 제가 두 아이의 엄마인 만큼 또 우리 워킹맘들, 워킹데디들 그리고 저출생 문제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고 그게 또 보건복지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가 왜 발굴이 되지 않고 특히나 가장
먼저 이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알 수 있는 게 소아과나 아니면 응급의료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주치의가 제도가 정착화된다면 주치 분들께서 가장 먼저 캐치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널리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신고 의무 시스템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조사와 연구, 그래서 법안 이런 것들을 냈었죠. 실제로 제가 전문의 때는 우리가 논문 하나 쓰는 게 우리 나름의 그런 창조물이잖아요. 정말 몇 년, 1, 2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창조물을 하나 내는 건데, 저희는 국회에서는 바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게 바로 나만의 창조물, 하나씩의 업적으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선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아산병원에서 간호사 뇌출혈 사망한 사이에 필수 의료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필수 의료가 어느 과까지가 필수 의료일까요? 내외산소, 그리고 흉부외과, 신경외과만 필수 의료일까요? 이거에 대한 아직 정의와 범위와 지원 방안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기 마련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의료계랑 소통을 하죠. 그리고 국민들과 소비자단체와도 소통을 합니다. 환자단체와도 소통을 하고요. 그럴 때 이 행정부가 제대로 정의와 범위와 그리고 규정과 지원을 하는지에 우리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가 필수 의료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지, 이 중요한 주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뜨겁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전공의협의회 활동을 하고 또 젊은 의사로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고민들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는 그 관련된 전공의 수련법이나 의료법 개정도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KTX에서 흉통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저희가 지방선거 다니느라고 전국을 돌 때였는데, 이렇게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에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는데, 확실히 제가 아직 정치인보다는 의사 역할을 했을 때 국민들이 더 환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정말 의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정말 좋은 직업이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가정의학과 의사로서의 그런 건강 증진에 있어서의 우리 금연, 절주,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려고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지금 전문가, 우리 가정의학과 선생님과 다른 직역과 전문과목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들은 현장 방문을 해야지 사실 현장을 알아야 목소리 낼 수 있고 좋은 입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코로나 시기에 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현장을 다녔고요. 또 우리나라에 발전하고 있는 미래의 의료에 있어서 혁신의료나 인공지능이나 AI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수가나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고 또 국익 창출까지 연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의사과학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필수 의료의 의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젊은 의사들이 고민하는, 정말 의료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의 담보를 하려면 비급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정말 진정한 필수 의료를 하고 싶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남아도 상대적 발탈감을 느끼지 않고 소신진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많이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앞으로의 그 올바른 정책 지원이나 이런 면에서도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현영 의원의 활동은 제 페이스북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를 하시면서 들여다보셔도 좋고요. 유튜브에도 저희가 질의하는 것들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팔로우하면서 국회의원이 어떤 거구나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진로 고민 많이 하면서요. 의사협회, 그리고 한국여자의사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여러 단체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우리의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멘토링도 받고 벤치마킹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의사 그리고 훌륭한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길을 한번 관심 갖고 보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내가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양한 모델을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진로 고민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학이 자연과학의 저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의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는 단순히 의학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는, 즉 우리가 사회적 진출을 하고 다른 직역의 사람들과 다른 전문가들과 소통과 연대를 하면서 국민들과 같은 방향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 꽃이 더 꽃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료계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저도 국회의원이 아직은 짧지만 많은 젊은 의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연대 의대생들과도 뭐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뭐 전공협의회나 아니면 공보협의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만나고 싶다고 하면은 열심히 찾아가서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다 돌면서 언젠가 이런 의사로서 우리의 진로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많아지길 바라면서 제가 발표하는 것들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래도 제가 가정의학회에 왔으니까, 그리고 곧 전문의가 될 우리 후배들한테 조언을 하고 싶다면, 저도 제가 학회 활동하면서 가정의학이 1차 의료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구호로 많이 외쳤거든요. 하지만 막상 국회에 와서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1차 의료 중심이 가정이라고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노력하고 더 정책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보건의료 이슈가 세상에서의 지배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열고 우리가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국회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정에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면 80년대 우리나라의 의료 취약지를 가정의학이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가정의학이 새로 설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의료 취약지는 여전히 취약지로 남아있고 가정의학과 의사들도 다 수도권 중심에서 개원을 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학이 앞으로는 어떤 목소리를 갖고 어떤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서 공헌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대에 들어갔을 때부터 우리는 1년 후에 모습이, 우리 1년 위에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1년 후는 나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2년 후는 그렇구나, 전문의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구나, 다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적인 방식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의사로서 사회에 어떤 필요한 사람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창의적인 고민과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계와 보건의료는 앞으로 격변할 겁니다. 뭐 이미 비대면 진료가 많이 보편화됐고요. 그리고 여러 건강기능 서비스를 의사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는 뭔가 완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무한 경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의사라는 면허가 나의 인생을 담보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의미 있고 보람되고 정말 뜻깊은 그런 의사로서의 또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나만의 역량을 갖추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주치하려면은 그 주치의가 매우 유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대답 못하고, 그리고 그냥 대충 뭉개고 그건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학과가 주치의 제도를 주장하려면 정말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의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요. 꼰대 같은 말이잖아요. 저도 3년 동안 열심히 하지는 못했던 지난 세월을 조금 아쉬워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우리가 14만의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사들이 개원하고 있으면, 그리고 어디선가 옆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나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고요. 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일 똑같이 할 필요 없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분명히 새로운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